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재료연구원의 정현수라고 합니다. 이재근 교수님이랑은 제가 학위할 때부터 사실 알던 사이라서요. 그런 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사실 세미나 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 그렇게 특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려봤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했을 때 제 예상대로 거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뭘 하는 곳인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1976년도에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설립이 돼서 이제 2002년도에 재료기술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저희가 창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이 돼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창원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아파트 뒤쪽이 이제 창원 시내 상남동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창원대로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재료연구원이 뭐냐, 대부분 이제 기업 연구소나 학교 이런 데는 사실 잘 아는데 저희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종의 이제 나라에서 만든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처럼 이제 공무원 규정들을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 이제 연구비를 충원해 주는 대신 저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당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출연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이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전의 화학연구원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굉장히 전국에 다양하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진로를 탐색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로를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전에 기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 창출 아니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저탄소 사회 실현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소재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박사님들과 연구원분들이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소재 쪽으로 유일한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이거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면 대부분 아마 주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로 돌아가 보면 지금 딱 앉아 있을 때쯤 기억해 보면 제일 고민이 난 커서 뭐 하고 있을까? 어디에 취업하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일단 대기업을 가보자. 대기업이 돈도 많이 주고 워라밸도 좋다고 하니까 대기업을 가야겠다. 근데 어디를 가지? 이런 생각을 또 했죠. 대기업 중에 그럼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인재들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취업 시장도 들어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요즘 핫하게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의 2차 전지를 대표하는 LG화학이나 SDI 아니면 SK온 같은 회사들을 다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관련된 게 저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뉴스를 좀 보니까
2차 전지에서 탄소 소재의 메가 트렌드가 CNT 도전제라는 게 있다더라. 이게 여기 보시면 기존 도전제를 대체함으로써 굉장히 시장의 전망이 좋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은 이제 공급이 모자라고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시기가 조만간에 온다. 이건 더 급부상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섬유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럼 왜 이런 탄소 나노 튜브가 이렇게 2차 전지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왜 급부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제가 뭐 탄소 나노 튜브나 탄소 나노 튜브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흘려 들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탄소 나노 튜브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제가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정말 알아두면 어디 가서 사실 쓸 데는 없습니다.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뭐 명절에 가족분들 만나서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그리고 보급화되면서 2차 전지도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뉴스만 보더라도 이 전기차가 진짜 팔릴까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이게 충전하면 100km 뭐 한 150km밖에 못 가는데 이거 누가 사겠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전기차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 그러면 전기차를 왜 다들 고민을 했냐. 제일 큰 게 아까 말했던 주행 거리 그리고 이거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인프라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충전과 주행 거리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가려면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되겠죠. 자동차에다가. 그런데 자동차라는 이런 제한된 부피에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게 되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또 전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최적의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죠. 근데 배터리 용량이 낮으니까 이때만 해도 100km, 200km까지 밖에 못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차에다가 설치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배터리의 용량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차 프레임을 배터리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카본 파이버나 이런 섬유를 활용한 뭐 자동차가 있듯이 그런 카본 파이버를 배터리 소재로 쓰면은 차체도 배터리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컨셉들도 이제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볼보에서는 이런 구조 배터리라고 해서 차 프레임을 배터리화 시키는 프로젝트들도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제 전기 자동차 외에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저희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은 이제 우주항공기 도심 항공기 이런 UAM 같은 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저희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국가적으로 25년에 상용화해서 뭐 35년에는 성숙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배터리는 더 이슈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뭐 전기 자동차가 지금처럼 보급화될지도 몰랐듯이 어쩌면 10년 후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UAM과 이런 것들이 보급화돼서 저희들이 실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사회도 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 2차 전지의 핵심은 고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터리 용량을 올려서 우리가 좀 더 가솔린 자동차와 비슷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단순히 뭐 소재만 있다고 이게 배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스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소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셀에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에서 팩이 되는데 이 셀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모듈이 될수록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품들을 잘 최적화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시스템적인 연구들도 있고요. 이 셀 밑에 이제 저희는 셀에 들어가는 소재를 어떻게 저희가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4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제 LG에서 나온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가보면 4대 핵심 구성 요소는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거든요. 그리고 양극재랑 음극재가 이제 용량을 결정하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이제 전자가 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요. 분리막은 이제 양극과 음극이 쇼트가 안 나서 이제 안전의 문제를 이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량을 올리려면 아까 말했던 용량을 담당하는 포션들이 많아져야겠죠. 분리막이나 전해질 같은 애들은 조금 쓰고 양극이나 음극을 많이 써서 이 하나 셀 배터리의 용량을 저희가 높이면은 전기차 주행 거리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그것들을 많이 양을 늘리게 되면 또 용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그만큼 길어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공정 중에 솔벤트가 날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도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2.4%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얇고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리막을 줄이고자 했더니 터졌죠. 핸드폰이 터지면서 많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막은 그러면 쉽지 않겠다. 그리고 분리막을 한 번 더 건드려서 또 터지면 정말 이제 삼성전자는 쉽지 않은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뭐 물론 분리막도 이제 연구가 안 되고 있지만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안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CNT는 도대체 4대 핵심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앞에 4개가 4대 요소고 4대에 안 들어가는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CNT가 쓰이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4개는 양극, 음극 뭐 이런 거고 커런트 컬렉터 그리고 패킹 호일, 바인더, 컨덕티브 카본이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배터리에 쓰이게 되는데요. CNT 도전제는 이제 양극과 음극에 다 쓰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쓰이냐? 도전제는 이제 양극, 음극에서 이 아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양극재, 음극재가 전도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자가 움직이려면은 그 양극재들 사이에서 전자를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전제고 양극재들을 잘 뭉치게끔 하는 게 이 바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과 음극 양쪽에 다 쓰이는 물질이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한 2.8%밖에 이제 도전제가 안 쓰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2.8%가 기존의 컨덕티브 카본에서 CNT로 바뀌는데도 굉장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4대 핵심 요소들도 뭐 당연히 시장이 이거 배로 막 엄청 커지고 있지만 단 2.8%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막 4천억 원에서 2조대로 막 점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소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소재의 면접을 보게 될 때 누군가 탄소 나노 튜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접할 수 있을 만한 탄소 나노 튜브의 좀 예전 얘기부터 이게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탄소 나노 튜브는 지금은 사실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CNT는 말 그대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핀이 지금 굉장히 뭐 많은 이슈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래핀보다도 더 먼저 발견되고 사실 이슈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노벨상을 받긴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플러렌이 9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이 전도성 고분자가 2000년도에 받고 CNT보다 늦게 이슈가 된 그래핀이 201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CNT는 사실 노벨상을 받을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산업적으로는 큰 이슈를 끌고 있는 물질이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학술적으로 알려진 건 일본에 있는 이 이지마 박사에 의해서 네이처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소개가 이 일본 박사에 의해서 처음 된 거지 그 전에 존재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명검이라고 이제 알려진 뭐 다마스커스 검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전자현미경으로 와 이게 왜 명검이었냐 이런 것들을 구조 분석을 해보니 이 안에도 CNT가 존재하더라. 그런 이유에서 아마 이게 명검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지마 교수가 네이처에 보고를 해서 사실 많이 이슈가 CNT가 주목을 받았지만 뭐 그 전에는 뭐 러시아의 어떤 과학자가 자기네 국내지에 발표를 먼저 했다더라 이런 이슈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아주 옛날부터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게 일본에 있는 이 이지마 교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T가 자라나는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그냥 이제 저희가 아는 뭐 메탄 아니면 뭐 아세톤, 에탄올 이런 화학 물질들이 어떤 에너지를 받고 이 금속 촉매 표면에서 카본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것들이 움직여서 안정한 구조인 그래핀이나 뭐 그래파이트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쭉 길게 자라면 CNT가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한 거는 사실 논문이나 이런 걸 봐야 되지만 아직 그런 거를 아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합성을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에 분류하는 거의 큰 핵심은 어떻게 에너지를 여기다가 줘서 카본이 분해되게 하고 얘네들이 촉매 표면에서 자라게 하는 것,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렇게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냐 아니면 열이냐 플라즈마냐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CNT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 디스차지나 뭐 CVD 합성법을 실제 뭐 기계를 보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전기로 그냥 열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아크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만 있으면 쉽게 저희가 CNT를 이제 합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합성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검은색 파우더 이게 진짜 신소재가 맞아 할 정도로 그냥 손에 막 묻어나고 아무 그냥 파우더 같이 보이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가의 전자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 직경이 뭐 한 수나노, 수십 나노 정도 되고 길이가 뭐 수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런 CNT들이 굉장히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CNT가 이제 처음에 소개되고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신소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물성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막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논문에 실리고 이런 물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뭐 강도가 63기가파스칼이다. 뭐 전기 전도도가 구리보다 400배 더 좋다. 그리고 종횡비, 뭐 직경 대비 길이는 엄청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물성들이 막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주목을 받았던 게 이게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전기 전도도가 구리보다 100배도 좋지만 이게 반도체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반도체를 대체하면 훨씬 더 발전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그래핀이 말아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CNT가 만약에 저렇게 말린 형태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저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모양이 암체어 형태로 말릴 것이냐 지그재그 형태로 말릴 것이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말리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직경이 어느 정도고 이거는 반도체적인 성질을 갖느냐 아니면 금속 성질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물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클릭만 하면 얘는 반도체야, 얘는 금속이야를 저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그 계산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구분해낼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거 반도체로서 어마어마한 신소재구나 해서 이제 측정을 했죠. 한 가닥씩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만들어서 했더니 실제 실리콘보다 한 10배 이상의 모빌리티를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알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합성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 파우더처럼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는 사실 CNT가 뭐 한 수억에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CNT들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 가닥씩 분리해서 이런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법론적인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더 문제는 이게 반도체도 있는데 메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막 수억 개를 합성했는데 이 중에는 반도체만 합성되면은 어떻게든 저희가 한 가닥씩 잘 분리해서 쓰면 되는데 반도체는 한 3분의 1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확률적으로.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 그러면 반도체의 직경을 갖게끔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한 1.3나노, 1.37나노 직경을 갖는 싱글월을 합성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저기서 조금만 빗나가서 1.59 나노미터가 되면 바로 1.5가 되면 반도체가 되고 그거보다 조금만 작아지면 바로 금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현재 기술로서 이거를 컨트롤해서 반도체만 아니면 메탈만 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의 제약이 있고 그러면 따르게 그런 합성된 애들 중에 반도체적인 것만 분리해내자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수율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 생김으로써 사실 이쪽은 쉽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반도체고 금속이고 그냥 모빌리티가 좋으면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금속을 쓰게 되면 이게 온오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빨간색처럼 껐을 때는 흐르지 말아야 되고 저희가 스위치를 끄면 흘러야 되는데 이게 금속을 쓰면 그냥 끄나 켜나 계속 흘러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받았던 물성이 기계적인 물성이거든요. 아까 63기가파스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감하려면 이게 모든 섬유가 한 1mm 스퀘어의 단면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스틸 파이버나 뭐 글래스 파이버, 카본 파이버랑 이거를 강도를 비교해 보면요. 스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른 사람 한 명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래스 파이버는 멧돼지 한 마리 정도를 들 수가 있고요. 카본 파이버는 뭐 곰 한 마리. CNT는 코끼리를 들 수 있을 정도.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뭐 당연히 사실이겠죠. 논문으로 잘 밝혀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하나로 코끼리를 들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왜 지금 저희 눈앞엔 얘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학예하면서 이게 어떻게 측정해서 63기가 파스칼이라는 값이 나왔을까 하고 이제 이걸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논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측정한 논문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거 하나 측정하면 사이언스에 게재되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벽수가 여러 개인 멀티월을 뭐 측정하고 보시면 뭐 좀 다양하긴 한데 최고치가 63기가 파스칼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CNT의 강도는 63기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저희가 기가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면적 대비 힘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가 파스칼인데 이게 보면 여기 벽이 5개인 CNT의 직경을 보면 20나노미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 단면적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고 실제 이 CNT가 견딘 힘이 1340나노 뉴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저희가 역산을 하면 1.36기가 파스칼이에요. 이게 논문에서는 63기가 파스칼이라고 했는데 왜 1.36이 나왔을까 하고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그 밑에 단면적을 계산할 때 요 벽 CNT의 벽 하나의 단면적을 이제 두께를 단면적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에서의 한 층과 한 층 사이 간격이 0.34나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단면이다, 단면적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 멀티월 한 가닥을 그냥 이게 지금 크다고 생각하고 잡아서 당기면은 이렇게 저희가 집에서 검을 뽑듯이 제일 외곽에 그래핀 CNT 벽만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층이 견디는 힘이 그거니까 단면적도 요 한 층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63기가 파스칼이다. 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황당하죠. 저희가 듣기에는 이 멀티월 한 가닥이 63기가라고 해서 쓰는데 실제로는 63기가가 아니라 그 끝 마지막 벽이 하나만 계산하면 63기가가 되니까 실제로는 좀 더 낮다는 것을 이제 엔지니어링하게는 좀 더 낮은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논문에서만 이제 그렇게 측정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싱글월을 여러 개를 놓고 강도를 찍은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게 측정했더니 제일 테두리에만 있는 CNT들이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얘로 계산하면 뭐 50기가 파스칼 정도가 된다. 저희가 실제로 근데 사용할 때는 외곽만 쓰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의미가 없진 않고요. 근데 이게 엔지니어링하게 실생활에서 쓸 때 과연 그럼 50기가 파스칼, 63기가 파스칼이 우리한테 이게 쓰일 수 있는 수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CN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리트가 있었냐면 아까 종횡비가 길다고 했었는데 이런 복합 소재에서 이제 아주 약한 물질에 아주 고강도의 물질을 뭐 10%만 넣어서 물성을 10%를 넣어서 20%, 30%를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넣을 때 더 효과적이려면 이렇게 종횡비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힘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CNT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까 63기가 물론 63기가 파스칼이 최외곽이긴 하지만 그리고 종횡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복합 소재로 쓰려면 이런 분말에 있는 CNT들을 실제로 이제 보면 이렇게 엉켜져 있거나 뭉쳐져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분리를 해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쓰려면 CNT 파우더에서 얘네들이 표면에 탄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분산하기 위해서는 작용기 뭐 솔벤트랑 친하든지 아니면은
고분자랑 친하든지 해서 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 유기물 작용기들을 붙여주고 이것들을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분산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뭉쳐져 있는 애들을 저희가 잘 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뭉쳐져서 들어가면 거기가 오히려 힘이 집중되면서 거기가 위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1% 이상을 넣으면 오히려 강도가 저렇게 하락하게 돼요. 또 아까 얘네들이 일렬로 서 있을 때 힘을 받는 게 좋은데 이거를 그러면 복합 소재를 만들 때 어떻게 얘네들을 배양을 시킬 것인가. 이게 배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에 말한 분산을 할 때 어떻게 얘네들을 고함량으로 분산해서 넣을 것이냐. 얘네들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 점도가 확 높아지고 그러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기존에 만들던 복합 소재 제조 공정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에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소재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뭐 한 15년 정도 사람들이 복합 소재 뭐 이런 트랜지스터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CNT로만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섬유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섬유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뭐 지금 섬유라고 하면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대부분 의류 쪽을 생각할 텐데 이 섬유가 기본이 돼서 1차원 소재가 기본이 돼서 2차원, 3차원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섬유를 만들면 2차원, 3차원 소재는 이제 더 쉽지는 않지만 물론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섬유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는 CNT 섬유를 제일 처음에 듣는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게 그러면 정말 막 이만한 CNT 한 가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CNT 섬유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수 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의 CNT들이 막 수억 개, 뭐 수천만 개가 모여서 이런 저희가 눈에 보이는 실 같은 두께를 갖는 섬유 형태, 실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 한 가닥 안에 CNT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가닥을 길게 해보려는 합성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수 센티미터 그리고 직경은 한 수나노까지 됐지만 그 이상 이제 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CNT를 많이 잘 이렇게 온라인해서 섬유화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섬유가 의복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수소 저장 용기 이런 쪽에도 섬유가 쓰이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차체에도 카본 파이버 이런 섬유들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섬유들이 쓰이고 있고요. 탄소 섬유만 하더라도 뭐 에너지, 항공 우주, 로봇, 뭐 토목에도 심지어 섬유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섬유로서 만들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섬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이것도 옛날부터 잘 알려진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동아줄 새끼 꼬는 거 이게 저는 섬유를 만드는 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일정 길이를 갖는 볏짚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꼬아서 길이가 무제한인 이런 동아줄을 만들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큰 스케일의 구조물까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섬유를 만드는 게 저희가 입는 목화에서부터 면섬유를 채취해서 얘네들을 잘 이제 한 방향으로 잘 이제 빗질을 해서 얘네들을 꼬임을 주면 저희가 입는 의류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분자를 가지고 섬유를 만드는 방법. 이제 고분자를 열로 녹이든 아니면 솔벤트에 녹여서 얘네들을 응고시키면 이제 섬유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소 나노 튜브 섬유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세 가지인데요. 포레스트 스피닝과 액정 방사법,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직접 방사법, 이 세 개가 현재 CNT 섬유를 제조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포레스트 스피닝부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볏짚이나 면섬유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을 차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길이가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잘 꼬아서 만들면은 길이에 제한이 없는 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CNT를 기판 위에 이렇게 일렬로 잘 세워서 얘네들을 한쪽에서 잘 떼내면서 꼬임을 줘서 만들면 섬유화하는 방법. 이때 꼬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섬유의 강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역학하시는 분들이 잘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NT 저 왼쪽 위에 편에 보면 이 꼬임 각에 따라 강도가 이 모델처럼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최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 방사법은 고분자를 섬유를 만드는 방법에서 차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산 용액에다가 CNT가 잘 분산되는 거, 녹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자들이 알아서 요거를 기존 고분자 방사법을 활용해서 방사를 하게 되면 이제 섬유가 된다. 그리고 이때 뭐 변수나 이런 노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고분자 방사 때 어떤 노즐을 해야 강도가 좋아지고 코애귤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부터 모티베이션을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이라서 이건 동영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뜨거운 전기로 안에 얘는 CNT가 될 만한 원료들을 그냥 저희가 주입해 주게 되면 이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촉매가 형성이 되고, 그 촉매 표면에서 하이드로카본들이 분해가 되고 카본만 이제 잘 뭉쳐져서 CNT처럼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내부에서 이렇게 수많은 CNT들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을 물을 통과시키면 하나로 이렇게 집속이 되면서 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섬유들을 이제 잘 채취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앞서 말한 섬유를 만드는 방법 중에 어디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을 할 때 이제 연구하는 포인트는 많은 CNT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CNT의 종류가 어떤 거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저 안에서 잘 조립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섬유가 만들어질 것이냐, 요거에 따라 물성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안에 이런 플로우 아니면은 표면 기능화에 따라 어떻게 강도를, 아니면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강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 섬유를 이제 응용하는 쪽을 보게 되면요, 이게 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그러면 결국에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 섬유 같은데 기존의 탄소 섬유를 얘네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막 연구가 되면서 탄소 섬유보다는 물성이 더 좋아진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산업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탄소 섬유를 과연 대체할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또 구리만큼의 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탄소 섬유와 구리 이 사이인가에 어디에 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는 뭐 경량 방탄 소재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저희가 섬유형 뭐 배터리, 슈퍼캐패시터, 뭐 태양전지 센서 이런 쪽으로도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직 상업화되거나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구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전도도는 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준하는 전기 전도도를 갖기 때문에요. 기존의 모터나 이런 쪽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얘네들을 활용하면 좀 더 가볍게
저희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무인 항공기나 아니면은 비행체의 케이블로 쓰면은 무게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의 초경량 전선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CNT 섬유의 이런 강한 물성과 그리고 뛰어난 전기적 성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포러스한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제어해서 뭐 에너지 저장 소재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경량 복합 소재, 그리고 전자파를 차폐하는 소재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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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사실 이거에 저보다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교수님이 이걸 전공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더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것도 사실 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게 CNT를 다 수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만 한다고 해서 다 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잘 성장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끌어냈을 때 이 뒤에 있는 CNT들이 잘 끌려 나올 수 있게끔 밀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연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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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는 가능하고요. 하나는 불가능한데요. 내부 포를 쓰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터로 쓰는 거는 아까 이 CNT를 뭐 굳이 섬유로 안 하더라도 얘네들을 잘 적층시켜서 필름 형태로만 만들더라도 필터로는 실제 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오일 워터 세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활용은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쪽에 수나노의 직경을 그 내부 포어들 이런 거를 제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필터로 쓰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네. 네. 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 지도 교수님이 이걸 시키셨어요. 제가 석사 학위할 때. 그게 하나 있었고요. 저도 포레스트 스피닝이나 이런 액정 방사가 이게 세 가지가 사실 각자 장단이 있거든요. 저는 뚜렷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레스트 스피닝은 일단 굉장히 연구하기가 좋아요. 뭐 이것저것 왜냐하면 합성해서 딱 저희가 어떻게 합성되고 이게 합성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딱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쉽게 저희가 관찰할 수 있고 프로덕트도 중간 과정도 저희가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게 대량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웨이퍼 위에 얘네들이 촉매를 증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증착된 촉매를 전기로에 다시 넣어서 카본 소스를 넣어서 성장시키고 걔네들을 또 빼서 또 섬유화 시켜야 돼요. 이 공정들이 많고 또 웨이퍼의 사이즈도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대량화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액정 방사는 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전기 전도도도 뭐 어떤 건 구리보다도 더 좋고요. 강도도 뭐 카본 파이버 제일 고가의 카본 파이버보다도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물성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원재료가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다 모든 CNT를 이렇게 액정 방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CNT만 이게 저희가 액정 방사를 할 수 있는데 그 CNT를 합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CNT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 원소재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해서 섬유화했을 때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이제 장단이 있고 이 세 번째 직접 방사는 제일 메리트가 일단 CNT가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합성 뭐 할 때 이제 변수들을 잘 컨트롤 할 텐데 이게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때문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넣어서 밑에서 나오는데 중간 과정을 저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A를 바꿔서 얘네들의 물성이 좋아졌나 하면은 A를 바꿈으로써 바뀌는 것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그럼 이게 막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성은 사실 앞에 말한 두 가지의 뭐 중간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제일 큰 메리트를 느낀 어쨌든 상업화 되려면 좀 많이 합성되고 많이 이제 상업화 되기에 가장 포텐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직접 방사법이 아닐까 해서 이제 좀 제가 하기 때부터 계속 뭐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네, 계속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수평으로 된 건 엄청 많이 있고요. 상향으로 하는 방법도 제가 한두 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수평으로 된 것들은 뭐 굉장히 많고요. 네. 그 교수님도 아마 수평으로 된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상향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상향으로도 하는구나 정도만 보고 그 그룹만 딱 해가지고 근데 막 논문이 또 많이 발표되지가 않아요. 그 그룹은.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그게 바뀌면은 내부 플로우가 많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꾸준히 논문이 발표되진 않아서 근데 시도는 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밑에서 넣고 위쪽을 열어버리면 뜨거운 공기, 네, 뜨거운 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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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상상은 해봤는데 도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분이 질문. 네. 네. 네, 저도 지금
동일한가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CNT 아까 말씀드렸 그 아마 여기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닥 CNT 한 가닥이 배양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뭉쳐서 한 2, 30나노 정도의 번들을 이루면서 또 얘네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들도 이게 이렇게 엉켜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배양된 상태로 붙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성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엉켜져 있으면은 얘네가 마치 이 하나의 파티클처럼 작용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잘 배양된 상태로 CNT 몇 가닥이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은 이제 종횡비가 낮은 형태의 CNT 같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할 때 그럼 이거를 CNT 섬유의 이제 강도의 위크 포인트가 CNT와 CNT 사이냐 아니면 번들과 번들 사이의 결합력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했을 때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CNT 사이가 아니라 번들과 번들 사이가 오히려 더 결합력이 도미넌트하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면은 지금까지 추세로는 강도가 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실히 더 강화되고 이제 거기가 더 이상 위크 포인트가 아니라면 이제 그 번들 안에 CNT와 CNT 사이의 결합력이 이제 위크 포인트가 돼서 거기를 강화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으로 문제 주시는 박사님께 박수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김태훈 박사님 세미나 시작할게요.